네, 여러분. 네, 동원쌤입니다. 현대시 첫 번째 시간에서 시적 화자 공부했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의 운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의 운을 여러분 책은 17쪽 되겠습니다. 벌써 17쪽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네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반 이상 공부한 거고요. 초록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천천히 투벅투벅 한 걸음씩 같이 공부해 나갑시다. 자, 운을 보겠습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보면 시를 시답게 만드는 개념은 바로 운율이에요. 다른 문학 장르에는 운율이 없습니다. 소설이나 희곡, 시나리오, 수필은 운율이 없어요. 즉 말에서 느껴지는 가락이나 리듬이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바로 운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에서만 운율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적 가치인 시의 본질적 가치인 운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 시의 운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시를 감상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수행평가로 낭송을 해봐야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인 말없이 고이보내들이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빵점 아니고 기분에서 받겠죠. 정말 멋들어지게 그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에 공감하면서 그 애통한 심정, 그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그 A불비의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딱 표정도 이렇게 막 표정도 나보기 역겨워 이게 아니라 경건하게 거의 눈물 콧물 나오기 직전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래야 되는데 평가가 어려워요. 평가가 어려워. 선생님들도 잘 모르거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운율에 대해서 대학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운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평가가 어렵고 또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면에서 어떤 경우가 정말 리딩을 잘 살리게 하는 거냐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워요. 평가 안 할 수는 없고 평가하긴 어렵고 그래서 찾아낸 게 뭐다? 운율하면은 반복입니다. 뭐가 됐든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 하면 시에서 운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에서부터 한 연까지 음은 단어, 어절, 식구, 문장, 좀 더 해가지고 한 연까지도 반복이 되면 우리가 운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고요. 또 여기서 어떤 그 전통적 율격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문학에서 고전과 현대로 또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즉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는 운율과 정서가 강조되고 있더라. 계승되고 있더라. 그래서 시에서의 운율은 어떻게 전통적인 시가는 3음보율과 7, 5조의 음수율이 즉 얘가 이제 음보율 얘가 이제 음수율 글자수 이런 것들이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까지 계승되고 있는 율격의 특징이더라. 그런 것을 좀 이제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고 이 정도 좀 이제 알면 되고요. 어떤 시에서건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하면은 율격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삼아 반복이 되면 율격도 형성하지만 반복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율격을 형성하지만 또 주제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보면 후렴구가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은 고향이거든요. 고향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느냐. 서리법이잖아요. 잊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조한다가 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운율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개념이다. 그렇지만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만 찾으면 율격이 있다 하고, 특히 계승의 관점에서 전통 율격이 현대 계승되는 것이 있다 찾으면 된다. 그것이 삼음보와 칠호조다 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시만의 고유한 특징이 바로 운율이다. 운율이란 밑줄 그어볼까요? 시에 느껴지는 리듬감이다. 리듬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로 시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향수라는 그 정지용의 시도 가곡으로 불려요. 선생님이 차마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인터넷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향수, 가곡 하면 아마 그 멋진 그 멜로디와 함께 성악가와 가수까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노래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쇼맨십으로 하고 싶지만 욕먹을까 두려워서 당장 끈다 여러분들이. 참 비웃고 있는 거 들려? 그렇습니다. 시를 두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요. 율격이 있으니까 시를 가사말로 많이 쓰곤 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단, 형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반복되면 된다. 밑줄 그어볼까요? 무엇이든 반복이 되면 율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정한 글자 수, 그것이 음수율이고요.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면 그것이 음보율이거든요. 그것들을 반복하면 삼음보가 반복이 되면 첫 번째 행이 삼음보, 두 번째 행이 삼음보 반복되면 율격 형성한다. 글자 수가 7호조 몇 번 반복되면 율격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외형률이다.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 중에서 음수율은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음보의 반복은 음보율이다. 참고로 음보라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다. 그래서 이제 보라는 말이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나보기가, 그러니까 한 걸음 나보기가, 또 두 번째 걸음 역겨워, 세 번째 걸음 가실 때에는, 선생님 접근하면 역겹죠?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삼음보로 하나, 둘, 셋.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다섯 글자잖아. 은근히 좀 하면 좀 약간 좀 빨리 양성하는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일정한 호흡의 단위에 따라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음보율이라고 한다예요. 밑에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 진달래꽃이 나왔네요. 나보기가 V, 역겨워 V,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보기가 한 덩어리, 역겨워 한 덩어리, 가실 때는 한 덩어리에서 합이 3개에서 삼음보. 글자 수를 보면 나보기가가 4글자, 역겨워 3글자, 합이 7글자예요. 그래서 7. 가실 때는 5글자가 7, 5. 또 나오죠?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7, 5. 그러니까 삼음보의 반복, 7, 5. 7, 5의 반복. 그래서 음보율과 음수율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7호조 삼음보는 우리 문학에서 전통적인 율격이다. 즉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김소월 시인이 우리 문학의 내면에 계승되어 오고 있는 율격을 빌려 써서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내용과 이별의 정한과 그 형식인 삼음보와 7호조가 딱 들어맞는다. 내용의 적절한 형식을 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따라서 그 박스 밑에 설명은 쌤 설명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쌤의 팁에서 삼음보의 7호조는 전통적인 미호조의 가락이다.
그래서 요 설명 지금 드린 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8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술과 음보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일정한 단어 혹은 식구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가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 주로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말은,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다. 통사구조의 반복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표현 방법으로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여기 오른쪽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은 저기 19쪽에 여러분 19쪽에 1번에 나의 신인의 목기장터라는 시에서 1행을 보면 하늘은 날더러 무엇이 되라 하고 또 2행은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꾸법을 쓴 거예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통사라는 말 자체가 조금 한자어라 좀 어려워요. 낯설어요. 많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통사라는 말은 문장 구조이다. 문장 구조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당연하지만 내용 설사 하늘은 땅은 정반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구조가 땡땡은 땡땡더러 땡땡이 되라 하고, 이것은 구조가 같은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구조 같은 것은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죠. 의성어라는 거,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요. 의태어는 어떤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토끼가 깡충 뛰어갑니다. 졸졸졸이 졸 하나 둘 셋 반복이죠. 깡충 반복이죠. 그러니까 율격이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 종결어미는 그 문장의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하죠. 되라 하고 되라 하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이어지면. 밑에 그 예를 볼까요? 내재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전 시가는 대부분 삼문법, 사음법 그래서 외형률이 많다면 현대시에서는 딱히 외형률보다는 대부분 다 내재율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으니까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외형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소월 씨 분 말고 대부분의 현대 시인들은 일정한 삼문법, 삼법 반복되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는 다 내재율이다라고 이제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김소월의 산유화의 첫 번째입니다.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거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이 다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 통사구조의 반복이고요. 피었나니, 세웠나니 이런 것도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같은 경우는 종결어음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어쨌든 뭐가 됐든 반복되는 요소만 찾으면 된다. 그것이 꼭 통사구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반복된 것 같은데 좀 율격이 있다 정도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는 길에 의태어가 되는 거죠.
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작이라는 것은 어떤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지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질 때 쓰는 지게에 걸쳐놓은 어떤 그런 박스 같은 거를 바작이라고 했습니다. 바작의 풀은 허물어지지요. 그래서 김용택 시인의 이 바쁜 때 왜 설사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요 시 짧은데 이게 지금 3행까지거든. 전체 시는 6행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시가 좀 이제 익살스럽거든요. 나머지 전문을 좀 써줄 테니까 옆에다가 아래다 한번 적어보세요. 시가 재밌어서.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그 다음에 사행은 설사는 낫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많지요. 이 시 화자는 아마도 농사 짓는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참 바쁜 때입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바쁜 때 왜 설사? 바쁜 때 왜 소낙비가 오니까. 소낙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잖아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잖아.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면 뭐 나락에 바닥에 널어놓은 뭐 농작물도 걷어들여야 되고 소도 피신시켜야 되고 풀 베던 것도 다 젖으면 안 되니까 막 빨리빨리 이제 그들로 그 지붕 있는 데로 가야 되고 막 바쁘죠. 그래가지고 소가 막 뛰어요. 소도 막 이제 막 딴 데로 가려고 이제 막 뛰는 거니까 소도 이야 해야 되는데 또 어깨에 지게 짊어지고 있잖아. 막 뛰다 보니까 풀이 허물어진 거야. 풀이 떨어진 거야. 그것도 주워야지. 소는 가지. 비는 오지. 근데 똥이 마려워. 그것도 된똥이 아니라 설사야. 설사는 통째 불능이잖아. 이게 똥 참는 거. 아, 좀 더러운데. 똥 참을 수 있어. 진짜로. 설사만 아니면. 그지? 인간이 아마 2시간 넘게는 참을 수 있을걸? 소변은 못 참아도. 똥을 참을 수 있어. 방구 뽕뽕 끼면서. 그지? 설사는 못 참어. 배 손도 꾸렁꾸렁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배 정말로 어디라도 노상 분뇨해야 돼. 그런데 허리끈이 지금은 벨트지만 옛날에는 그 허리 이렇게 끈으로 묶었단 말이야. 근데 급하다 보니까 안 풀어지는 거 어디서 빨리 내리고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러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왜? 비가 내리니까 농사가 다 나와가지고 막 소도 그냥 막 뭣도 다 집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오시오시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눈치 보는 거야. 급해 죽겠고 또 홍도 마렵고 어떡하나.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농민의 모습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니? 그래서 참 불쌍한 상황이긴 한데 이 시에 있는 독자들은 그냥 나는 이 시의 주제는 그거야. 익살스럽잖아. 그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농사꾼 한 명이 바쁘게 다가가면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이 좀 얼굴 울상이 되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 풍요로운 평화로운 아니면 비 올 때 다급한 어떤 농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유쾌함이라고나 할까? 그 정도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재미난 시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쌤의 팁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율격 형성. 아까 그랬죠? 반복은 중요한데 율격 형성은 100% 당연한 거고 주제도 강조된다. 물론 그 19절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고 있어야 주제 강조되는 거예요. 요거는 의미 있는 시 구절만 반복이 되면 주제를 강조하지. 가시리라는 고전 시가 중에 고려가요 중에 후렴구가 있어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시적 화자는 지금 떠나는 임을 그냥 보내주는 그런 슬픈 상황인데 위 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청산별곡에 나오는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런 것도 이렇게 형성만 가능하지 어떤 그 유랑민의 고독 비애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복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격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수라는 시 경지용의 향수라는 시의 후렴구 그곳이 참아 풍레데칠리아라는 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맞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율적 형상만 가능하지 주제를 강조하지 않는 반복되는 요소도 있다.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있는 게 그렇습니다. 테두리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19쪽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두 시를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는지 슬래시를 한번 넣어보자. 김동완의 산 너머 남촌에는 이에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자연스럽게 산 너머 슬래시 남촌에는 슬래시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촌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곳이 너무너무 좋아. 봄바람이 오니까 봄바람은 따스한 바람이잖아. 그래서 남촌이 남쪽 마을이거든. 에어컨이 좀 이제 청소하고 있나봐. 그래서 남촌은 화자에게 긍정의 장소이다. 가고 싶은 곳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문법 율격 있죠? 산 너머 슬래시 남촌에는 슬래시 누가 살길래 새덩어리 그리고 음수율은 여러분 7호조가 보입니까? 산 너머 세 글자 남촌에는 네 글자 합이 7 그리고 누가 살길래가 5 이것이 한 번 더 반복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그래서 사문보 7호조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 곧 이 시는 전통적인 정서를 좀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별의 한은 아니지만 어떤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어떤 열망, 소망 그 정도. 나 시는 아까 봤었죠? 우리 그 통사고제 반복이라는 거에서 봤었잖아. 아까 거기서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사음보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사음보 율격이 있습니다. 음수율은 따질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님의 목계장터, 목계라는 장터야. 장이니까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5일장 하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자연물이 나에게 구름이 되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의 속성은 뭡니까? 머물러 있지 않죠.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시어가 구름과 바람인데 같이 이제 묶어놓고 구름, 바람 그 의미 이제 적어볼게요. 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착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해가지고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는 이 시의 화자가 그만큼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바람과 구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이 시는 어떤 방법으로 오디를 형성하고 있는가? 윤동주의 별해는 밤. 해다라는 말은 새다. 밤하늘에 이제 그 깜깜 밤하늘에 별이 있으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별을 세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그 별이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도시의 그 빛 공해 때문에 많이 안 보이는 거죠. 시골 가도 별이 많이 보이죠. 옛날에 다 많이 보였겠죠. 그런 밤하늘 별을 보면서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은 소망이죠. 시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린다. 즉
그리운 것들인 거죠.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 가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별을 보면서 추억,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들, 소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에라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되겠어요? 3번. 일정한 단어 혹은 식구의 반복이 되겠죠. 어머니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별 하나에라는 말은 식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까지. 자, 운율 정리하자면 운율은 시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평가가 좀 어려워서 반복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산부 율격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구도 했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는 건 있는데 모든 반복된 요소가 다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반복되는 요소가 그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뭐 고향을 강조한다, 고향 그림을 드러낸다든가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주제까지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그 상징, 심상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오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